자, 계속 갑시다. 네, 법의 이념 파트에서 특히 법적 안정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수능에 무조건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자, 법치주의 갑시다. 다시 얘들아, 법치주의라는 얘기는 뭐 말 그대로 뭐야? 법에 따른 통치지. 어려운 거 아니야. 어쨌든 너네가 체크할 건 뭐냐면 법치주의는 인치를 배격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통치를 배격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왕, 그치? 또는 절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다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른 통치를 하면 통치자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 법치주의는 결국 인치를 배격하고요. 권력자 또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교재 보세요. 3페이지에 의미, 그 다음에 의미 한번 읽어봐. 국가 권력기관의 구성, 권한의 행사, 국민의 자유 권리의 제한 등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이게 법치야. 그럼 물어볼게요. 법치주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 의해서. 그치? 그리고 기원은 사람의 지배, 인치가 아닌 법의 지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의 두 가지 반드시 하나. 통치자의 권력남용 제한,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두 가지 반드시 확인.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권력남용을 제한하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법치주의의 유형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법치주의는 첫 번째는 자, 무슨 법치가 있냐면 자, 형식적 법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실질적 법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유튜버거든. 왜 웃니? 너희들 나 무시하는 거야? 내 꿈이 실버 버튼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실버 버튼이 10,000명인 줄 알았더니 10만 명이더라. 그래서 지금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지금 대치동이랑 또 다른 데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회문화 경제 정법 개념 강의가 모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미 정법도 시대인정원에서 강의 촬영한 게 완강이 돼서 올라갔어. 개념 강의가 교재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뭐 복습하거나 혹시 문제 있을 때는 그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돼. 그래서 너는 유튜브에 문병일 TV 치면 있고요. 부탁인데 구독 좀 눌러줘. 지금 실버 버튼 받아야 되는데 이제 1,700명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놀라는 게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어. 너 집에 가서 일단 너네 가입하고 부모님 불러서 부모님 구독시키고 그래서 친척들 다 전화해서 일단 우리 다단계야. 다음 주까지 1인당 100명씩 가입시켜야 돼. 구독. 알겠죠? 오케이. 그냥 그 강의, 복습 강의랑 이제 그런 개념 강의 올려서 그냥 서비스하는 거니까 도움 필요할 때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법치주의는 이제 형식적 법치랑 자, 실질적 법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법은 어디서 제정하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법은 의회에서 제정하잖아. 그러면 형식적 법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 제정의 절차만 준수하면 끝인 거야. 법 제정의 절차만 준수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 4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법안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법안을 의결하는 건 의회의 기본적 권한이지. 그러면 의회에서만 법을 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법 제정의 형식만 준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 제정의 절차만 준수하면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 거야. 그럼 결론은 만약에 생각해봐. 의회에서 악법을 재과출 출가찬에 의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의결 정독수를 통과해서 법안을 만들지. 그럼 악법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형식적 법치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야. 나는 법대로 통치했다. 그리고 그 법은
법 제정의 절차를 준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 형식적 법칙의 문제점이 뭘까? 자, 법 제정의 절차를 준수한 것만 따지고 그럼 나는 그 절차를 준수한 법에 따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만약에 악법이 출현한 거야. 그런데 악법도 의회에서 절차를 지키고 만들었지. 그러면 악법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다는 거고 만약에 독재자가 악법에 따라 통치를 해도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법을 바꿔 의회에서 절차를 지켜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형식적 법칙의 문제점이 그래서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합법적 독재로 변질 또는 합법적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너는 낚이면 안 된다. 형식적 법치가 무조건 합법적 독재가 아니야. 형식적 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도 정의로운 법이 등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악법이 등장할 때 문제가 돼서 합법적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합법적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법치가 변질돼서 합법적 독재가 출현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1972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정권에 따라 되게 좀 첨예한 주제였잖아. 그치? 그리고 과거 정권에는 그 아버지가 만든 유신헌법의 딸이 대통령이었잖아. 그래서 그때 시험에 안 나와서 주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너네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가 어디죠? 독일의 히틀러 나치지? 그래서 나치 때 법률이 수권법이 시험에 나와요. 주로. 그래서 히틀러의 수권법, 유신헌법과 수권법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형식적 법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라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실질적 법치는 뭐냐면 이 형식적 법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는 거야. 자, 그럼 포인트는 뭐야? 법 제정의 절차 준수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는 법 제정의 절차를 준수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뭐지? 악법은 된다 안 된다? 악법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실질적 법치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절차 준수하고 하지만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는 통치의 합법성은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뭐까지 주장하냐면 통치의 정당성까지 주장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법 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면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의 공통점이겠지. 그런데 법 제정 절차만 중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형식적 법치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럼 결론은 이거지. 자, 절차를 준수했는데 만약에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 그 정의롭지 못한 법의 효력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대표적 수단이 뭐가 있냐면 위헌, 법률, 자,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 법치가 시험에 나오면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을 위배하면, 즉 정의롭지 못하다면 심판하여 뭐 하겠다? 무효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실질적 법칙까지 적용해 두고요. 주의할 게 있어. 형식적 법치랑 실질적 법치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과거 문제는 그냥 단순 비교였다고.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최근 3년의 경향은 뭐냐면 형식적 법치랑 실질적 법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 외에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의 공통점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돼. 그래서 공통점까지 확인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자. 자, 3페이지 형식적 법치주의 볼게요. 1번. 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의 제정과 그 법에 따른 통치를 요구한다. 그럼 그 얘기죠. 법 제정의 절차를 준수하자는 거고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지. 2번. 법률 자체의 목적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요. 즉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문제 삼지 않고 법적 절차와 형식의 준수만을 강조해서 자 3번에 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법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은 결과 마지막 줄에 오히려 다수의 횡포나 독재체제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야? 합법적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봐봐. 자, 실정법 사상에 입각했고요. 자, 실정법 사상 밑줄만 쳐놨고 설명할 거니까. 자,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한 나머지 합법적 독재 출현 가능성. 합법적 독재 출현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너네 거기 히틀러의 수권법 보자 한번. 자, 히틀러가 1933년에 만들어낸 1조 봐봐. 자, 라이히. 자, 라이히는 제국이야. 자, 제국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자, 너네 봐봐. 이 1조 말이 되니 안 되니? 일단 생각해봐. 거기 뭐라고 했냐면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자, 원래 법률은 헌법에서 누가 만들라고 돼 있어? 의회가 만들라고 돼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결국 뭐냐면 헌법에는 법률을 의회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라이 법률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만들 수도 있다. 그럼 헌법을 위배한 거야, 안 한 거야? 헌법을 위배했지. 근데 뭐라고 해? 법률에 있잖아. 우리는 법대로 했다. 하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법률을 만드는 거야, 정부가. 그 다음에 2조 보면 라이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헌법과 다른 규정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그런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3조에 보면 라이 입법, 법을 만드는 사항에 관한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는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 의회지?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자, 원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또는 뭐 선전포고 이런 거 할 때는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법률을 만든 거야. 그리고는 이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야? 합법적 독재로 간 거지. 다수당의 횡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형식적 법치의 부작용의 사례로 이 수권법이 출제가 될 테니까 포인트. 수권법의 제시문이 나오면 형식적 법치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실질적 법치 볼게요. 2번 봐봐. 자, 형식적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즉 법률의 제정 절차의 준수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자, 3번 밑줄 자연법 사상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통치의 정당성, 그리고 4번에 위헌법률 심판. 되니? 자, 그럼 이제 공통점을 보기 전에 자, 요거 하나 좀 체크할게요. 자,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실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자연법은 어떤 거냐면 특별한 제정 절차가 필요 없이 이성에 근거한 거예요. 이성에 근거한 거. 그럼 얘들아, 이성은 뭐죠? 자, 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유한 거고 합리적이고 완전한 사유 능력이야. 생각하는 능력. 그럼 생각해봐. 모든 사람이 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성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 그럼 그 결과는 항상 어떨까? 동일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성 자체가 합리적이고 완전한 사유 능력이니까. 그럼 누구나 아는 거야. 누가 얘기하지 않아. 생각해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누구나 아는 거지. 그리고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성에 근거한 자연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이성에 근거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법은요. 보편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걸 우리가 항구적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연법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인데 이에 반하여 자, 실정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국가가 처한 현실은 다르겠지. 그러면 그 각각의 국가의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법이 실정법이야. 그럼 실정법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의회가 만드는 거고요. 이 실정법은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지. 자연법은 국가가 성립되건 성립되지 않건 간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누구나 이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법이야. 그래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데 실정법은 그 나라 현실에 맞추어 의회가 제정한 법이지. 자, 그러면 각각의 국가가 처한 현실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실정법은 보편성을 띠는 게 아니라 특수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 우리는 이성에 근거해서 보면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지.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되는 게 공산주의 정당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정당에서 심판해서 없애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실정법은 특수성을 띱니다. 자, 그러면 들어봐. 이 자연법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정법 사상이 있다면, 자, 이제 용어 정리 하나만 할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앞으로 우리는 기본권, 인권 다 같은 말이야. 인권, 인간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 기본적 인간의 권리. 그치? 자, 그러면 자연법 사상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바로 자연권 사상이에요. 자연권 사상. 자, 그런데 실정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바라보는 걸, 자, 실정권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자연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바라본다, 또는 자연법상 인간의 권리, 또는 실정법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을 바라본다, 또는 실정법상 인간의 권리, 이걸 우리가 자연권 사상, 실정권 사상이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자, 인간의 기본권,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니 없니에 대해서 자연권 사상에서는요, 인간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 권리는 천부인권이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머릿속에 자연권 사상은 결국 우리 뭐라고 보면 되냐면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거라 불가침, 침해할 수도 없고 불가양,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야. 자, 그런데 실정권 사상에 의해서는 봐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상의 자유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잖아. 그래서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제한이 가능하다.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물어보자.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어느 사상이? 절충조화. 절충조화. 그래서 최소한도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절충조화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형식적 법치는 실정법 사상에 입각해서 근거한 거고요. 실질적 법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자연법 사상에 근거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3페이지 맨 하단에 공통점이 있죠.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공통점. 자,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모두 밑줄 짝.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경계한다. 밑줄 쫙 쳐. 결국 뭐냐면 통치자는 형식적 법치에서도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고 실질적 법치에서도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죠. 자, 따라서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제한 또는 경계. 두 번째, 자, 둘 다 공통점은 법 제정 절차의 준수를 중시하지. 즉, 둘 다 법 제정 절차의 준수를 중시한다. 그럼 결론은 이게 공통점인 거잖아. 절차 준수, 절차 준수. 자, 세 번째, 자,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고 밑줄 쫙 칩니다.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되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법에 종속되고. 자, 네 번째, 인의 지배 부정하죠. 인치 부정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도 통치 권력이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어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발표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결론은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모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한데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경계한다. 제일 잘 나오는 선택지야. 공통점.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공통점 6가지는 내가 6개년 동안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선택지 분석해서 공통점 잡은 거니까 꼭 정리해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제가 지역적 주제야. 수능에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단 교육청에 한 번 출제가 됐고, 근데 수특이랑 자꾸 수완이 언급하는 거. 자,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입니다. 확인만 하고 갈게요. 개념할 때 한 번은 확인하고 가야지. 자, 일단 얘들아, 민주정치라는 얘기는 국민이 주인인 거지. 국민이 주인인 거. 근데 법치주의는 법에 따른 통치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둘의 관계는 보완관계야. 자, 둘의 관계는 보완관계다. 그치? 결국 민주정치는 법치주의에 의해 실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의 관계가 보완 관계가 깨지고요. 긴장 관계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민주정치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첫 번째 밑줄 상호 보완적 관계.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정치가 성장하고요. 민주정치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데, 자, 긴장 관계가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봐. 자,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지. 그런데 법치주의는 법에 따른 통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세 가지가 뭐 있었지?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이 있었지. 그럼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법이 함부로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싶다 바꿔달라. 그런데 법치주의에 너무 의존하면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되면서 사회가 너무 경직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첫 번째, 법치주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이루어지면 법적 안정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외면하면서 사회가 경직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해. 민주정치를 강조하면 시민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반영해야 되지. 그럼 이건 결국 뭐를 강조하는 거야? 한목적성이야? 아니면 법적 안정성이야? 한목적성이지. 즉, 한목적성을 너무 강조해서 그 시대의 가치,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바로 반영한다. 그러면 법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법이 지나치게 바뀌면.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원래 보완 관계인데 민주정치를 강조한다는 이 한목적성을 강조하면 법적 안정성이 붕괴될 수 있고요. 반대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 결국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표현이 없지만 여기가 뭐랑 연결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법의 이념 있지.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법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이라고 보면 되고 밑에 있는 시민들의 지나친 요구로 법이 자꾸 바뀌면 결국 한목적성을 강조하면 감이 와? 좀 연장해서 자 이거는 한목적성의 강조. 자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거 법적 안정성의 강조. 수능 문제 이렇게 연계돼 출제될 수 있고 왜 수능이니까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확장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표현 하나 알아볼게. 자, 너네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자, 정치적, 자, 효능감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정치적 효능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자, 이해만 하면 돼. 일반 시민들이 정책기구에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요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 이게 정치적 효능감이야. 다시. 일반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이 정치적 효능감이야. 자 그러면 이 정치적 효능감이 가장 극대화됐던 때가 언제예요?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 실제 그 추운 겨울에 연 인원수 몇 천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잖아. 그랬더니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됐지. 그럼 사람들이 느꼈지. 아, 내가 촛불을 들고 참여하니까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결국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겠지. 실제로 이게 재밌는 거 아니고 이때가 내 딸내미가 이제 5살 때인가 그랬어. 토요일 날 낮술을 한잔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전에 촛불 집회를 2번 갔었거든 광화문에. 그래서 딸내미한테 약간 술을 먹었죠. 같이 갈래 그랬더니 딸내미가 가겠대.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딸내미를 데리고 아내랑 광화문에 간 거야. 밤에 좀 추웠는데 사람들이 다 뭐하니? 박근혜 아웃해가지고 엄청나게 구호를 외치잖아. 5살짜리 딸이 막 3시간 동안 봤어. 그리고는 집에 오더니 얘가 그때부터 정치적 성향이 그쪽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날 5살짜리 애가 영어 유치원 가서 계속 뭐 했냐면 박근혜 아웃 이걸 계속 한 거야. 영어학원에서 한국말로.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거 계속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애가 계속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 근데 얘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딸내미가 자연스럽게 정치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해졌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누구나 이제 탄핵을 외쳤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테마 1번 문제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조금 할 게 뭐냐면, 자, 11페이지 봐봐. 그래서 오늘 이제 맛만 볼 건데, 자, 11페이지에, 자, 거기 민주정치의 발전이 있죠. 그리고 메뉴에 보면, 고대 아테네,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있잖아. 일단 내가 이번 시간은 한 30분 동안 개략적인 설명을 할 거야.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이제 살붙여서 자세히 설명할게. 자, 그래서 일단 타이틀이 뭐냐면, 타이틀이, 자, 민주, 정치의 발전이야. 민주정치의 발전. 그래서, 자, 전 세계 우리 인류의 역사상 민주정치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고대 아테네지. 그래서, 일단, 고대 아테네, 자, 민주정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정치였어요. 직접 민주정치. 그럼 얘들아,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인구가 적었고 영토가 좁았지. 그치? 자, 그리고 고대 아테네에서 이런 페리클레스 이럴 때만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겪다가 고대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아테네였잖아. 뭐 스파르타도 있고. 근데 아테네가 멸망하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인 필립 4세한테 마케도니아한테 멸망하면서 역사에서 민주정치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정, 황제정, 그리고 왕 이런 게 등장하면서 역사에서 민주정치는 몇천 년간 완전 사라지고 암흑기를 거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시민 레볼루션, 혁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3대 시민혁명을 반드시 알아놔야 돼. 문서까지. 시민혁명은 순서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는데,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뭐냐 이거야.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 세 가지 반드시 알아놔. 자, 첫 번째는 천부인권 사상, 두 번째는 계몽 사상, 그 세 번째가 사회 계약설. 이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수능에도 이 사회 계약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5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죠. 4년, 5년 동안.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지. 그래도 개념할 때는 한번 해놔야 돼. 습득수안에서 계속 언급을 하니까. 그래서 너네가 천부인권 사상, 우리가 아까 자연권 사상 봤지? 불가침, 불가양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계몽 사상 다음 주에 볼 건데, 일단 계몽 사상은 너네가 머릿속에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사회계약설은 이거야. 그전 이제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즉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이론이 다양하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 시민혁명이 등장하기 이전에 유럽의 사회는 절대왕정 사회였거든. 봉건제 마지막에 중세 유럽은 절대왕정, 왕권이 절대적이었지. 그래서 그때는 국가의 기원을 신이설, 즉 왕권 신수설로 설명했다고. 왕의 권한은 신이 국가를 만들고 왕에게 위임한 거야.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 신의 대리잖아. 그치?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뭐를 부정하고 비판하며 등장했다?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등장한 거고요. 특히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상가 3명, 홉스, 로크, 루소. 얘네들도 순서대로 알아야 돼.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결과 시민혁명이 발생하면서 드디어 프랑스에서는 왕의 법을 쳐버리고 단도대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가 등장해서 우리는 시민혁명 이후에 다시 민주정치가 부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민주정치를, 자, 무슨 민주정치라고 그러냐면 근대 민주정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정치와 법을 공부하면서 근대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유럽에서 18세기 이후라고 보면 돼. 그냥 유럽에서, 자, 18세기 이후고요. 결국 이 근대 민주정치가 등장을 했다. 그죠? 그럼 이제 봐봐. 요거 구별할게.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와 근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게 있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를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자, 고대 아테네 시민은 누구였지? 반드시 외워야 돼. 성인, 남성, 자유민까지 가야 돼.
성인이고 남성이고 자유민, 신분적으로. 그래서 고대 아테네 시민의 범주는 어떻게 구별했냐면 일단 성인 남성이니까 성별, 그리고 신분, 자유민이니까 자 신분에 따라 구별했다. 자 그러면 고대 아테네 시민은 제한적이었지. 남성, 성인. 그리고 실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게 고대 아테네 시민은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시민은 수가 되게 적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성은 제외되고 또 노예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제한적 민주정치였는데, 자 그렇다면 근대 민주정치의 시민혁명의 주체 시민은 누구였냐면 시민은 부르주아였어요. 부르주아. 그럼 이제 부르주아는 누구지? 도시의 상공업자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도시의 상공업자들을 총칭하는 게 부르주아인데 왜 부르주아냐면 이 당시에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참정권이잖아. 그럼 얘들아 참정권은 대표를 뽑는 선거권도 있지만 내가 대표로 출마하는 피선거권도 있거든.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일정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남성한테만 참정권을 줬다. 그럼 경제력이 바탕이 된 도시의 부유한 상공업자들만 일정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참정권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일단 너네가 체크할 거 근대 민주정치의 시민은 일단 남성만, 그러니까 성별, 그리고 재산에 따라 시민을 구별했다. 성별, 재산. 그래서 부르주아로 국한됐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근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실시되냐면 입헌주의가 실현돼요.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입헌주의가 실현되고,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어? 권력분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분립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미리 바꿔. 권력분립이라는 얘기는 뭐에 기초한 거냐면 국가 권력이 모이고 집중되면 고이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때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봤잖아. 그래서 국가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뤄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거든. 그럼 너네 이 권력 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지? 교육과정에 배운 사람? 로크야. 그래서 로크는 처음에 이권 분립을 주장하는데 나중에 프랑스의 몽테스키에가 등장하면서 몽테스키에가 몇 권 분립을 주장해? 3권 분립을 주장해서 현대 민주정치는 3권 분립이야. 오케이? 그래서 입헌주의, 그다음에 국민주권, 권력 분립,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헌주의, 국민주권, 권력 분립이 대표적이고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근대 민주정치 때부터 이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민의 범주가 누구로 국한됐어? 성별, 재산, 부르주아로 국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그 근대 민주정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그래서 자, 참정권, 자, 확보 투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참정권 확보 투쟁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어. 너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이 참정권 확보 투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위가 있었거든. 그게 뭐야?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용어 정리합시다. 영국에서 도시에 남성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우리 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왜? 사장들, 그러니까 사장이 부르주아 되니까 부르주아 너네들만 참정권을 받느냐 그러면서 영국의 도시 남성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보 투쟁을 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1등 또는 세계 최초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차티스트 운동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미리 암기해놔. 차티스트 운동에서 이 도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6가지의 문서, 내용으로 문서로 정리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민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민헌장. 그리고 내가 이 차티스트 운동은 지금 7년째 강조하고 있어. 왜냐면 이 차티스트 운동을 내가 예전에 사설모의고사에 문제 출제할 때 애들 다 낚이는데 너네 이거 꼭 미리 지금 알아놔.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참정권 확보를 주장할 때요 남성에게만 주라고 했어. 그럼 여성은 제외했지. 그럼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의 도시 남성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보 투쟁을 주장하면서 남성에게 참정권을 모두 주자. 그럼 여성은 제외했죠.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보통선거 주자. OX. X.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꼭 하나 보통선거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미리 하나 알아. 차티스트 운동은 보통선거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근데 보통선거라는 건 누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하지. 근데 이때는 남성에게만 부여하자. 남성에게만. 그래서 보통선거 주장했고요. 나중에 인민헌장 요구사항 6개 보고.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 이후에 실제 영국에서 나중에 이제 농촌에서도 참정권 확보전이 발생하고 광산에서도 발생하고 그다음 여성들도 나중에 들고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 그래서 지금 참정권이 확대되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들어와서 1928년도에 5차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20세 이상의 남성, 여성 모두 주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참정권 확보 투쟁의 결과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민주정치가 우리가 무슨 민주정치라고 하냐면 자, 현대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대민주정치. 자, 그러면 자, 현대민주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참정권을 얻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거가 실현됐다? 자, 보통선거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오, 빠진 게 있네. 얘들아, 다시. 얘들아,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였잖아. 그러면 근대 민주정치는 직접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럼 이제 뭐야? 간접. 근데 시험 문제에는 간접 민주정치라는 표현 안 나와. 대의제라고 나오지. 자신의 의사를 대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는 이제 대의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대는? 현대도 원칙은 대의제지. 근데 문제는 대의제 위기야. 대표를 뽑아놨더니 제대로 못해. 못하고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하나 현대 민주정치는 혼합 민주정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혼합 민주정치라는 얘기는 이거야.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되 잘 못하는 경우니까 일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겠다. 국민이. 그래서 무슨 요소? 가미. 직접 민주제 요소 가미.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누구나 보통선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입헌주의 그대로 오지. 국민주권주의 그대로 와. 권력 분립 그대로 옵니다. 그치? 그런데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다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죠. 강자와 약자의 대립에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문제. 그리고 독과점의 출현 등등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제점이 등장하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특히 20세기부터는 이제 무슨 국가? 복지국가가 출현하고 그 복지국가는 기본권 중에 뭐랑 관련된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사회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너네들 반드시 암기할 거 우리가 사회권을 기본권 중에 가장 현대적 권리라고 얘기해요. 사회권을 기본권 중에 가장 현대적 권리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건 뭐냐면 자, 그럼 다시 현대민주정치는 혼합민주정치잖아. 그럼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직접민주제 요소를 가미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접민주제 요소가 뭐냐 이거야. 세 가지 반드시 암기. 자, 이 직접민주제 요소는 뭐가 있냐면 자,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민 발의 그 다음에 국민 소환 세 가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 하나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흐름도 물어보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줄 게 많냐? 너네 그거 알아요? 너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뭐야? 기미박채지. 그러면 대통령도 원래 기미박채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대통령 선거니까 김씨 몇 번 대통령이야? 2번. 김영삼, 김대중, 이씨. 이승만, 이명박 2번. 박씨. 아빠, 딸 2번. 아빠 박정희, 딸 근데 2번 했잖아. 그 대부분 대통령 기본적으로 패턴이 2번이야. 그 다음에 최 씨는 몇 번 했어? 딱 한 번 했어. 잠깐. 언제? 최규하. 그때 언제야? 12.12 사태 이후에. 그치? 최규하 딱 한 번 했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제 12선들이 있어. 전시 몇 번 했어? 한 번. 전두환.
노씨도 희귀성이거든. 노씨 몇 번 했어? 2번. 노태우, 노무현. 그리고 잠깐 20하고 때 윤보선 대통령 한 번 했지. 또 있나? 지금 대통령 누구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럼 문씨도 몇 번 해야 돼 이제? 2번 해야지. 그럼 다음은 누굽니까? 씨발 내 이름 모르니? 도와주세요. 지금 진짜 이름을 보고 있어. 이제 외워. 내 이름 문병일이다. 다음은 문씨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뭐 문감록이라고 해서 문씨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기타금을 만들어줘야 돼. 3억만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럼 출마할게. 너네 가서 선거운동 해야 돼.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윤씨가 한 번 했으면 윤씨가 2번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또 어떤 사람은 기존에 최대 2번의 그거 징크스를 깨야 된다. 이씨가 3번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 안씨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새로 허씨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허씨가 대통령 되면 그 공약 받니? 일단 너네 한 달에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대요. 그치? 그리고 청년 위로금 1억 5천인가? 야 그럼 너네 허경영이 당선되자마자 얼마 받는 거야? 일단 1억 5천 받아. 거기다 빨리 결혼해. 1억. 그 다음에 이혼해. 2억. 그 4억 5천을 챙길 수 있고 죽을 때까지 150만 원 입금되는 거예요. 배당금이. 아름다운 국가죠. 오케이. 그럼 나는 좀 더 써야지. 결혼하면 3억, 이혼하면 10억 뭐 이렇게. 이런 난 더 하지. 난 더. 대학 가면 1억 어때? 대학 가면 1억. 재수하면 2억. 전국민의 재수학. 괜찮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허경영이 10몇 년 전에 주장했던 공약이 실현된 것들도 있어. 신기해. 그래서 재밌어요. 일단 투표 잘하세요. 그리고 너는 부탁이 있다. 자, 우리 다음 주 수업하면 투표 전날이야? 그 다음이야? 투표 전주구나. 선거 전주구나. 그 다음 주에 올 때 너무 인상 쓰고 오지 마. 누굴 찍었는지 아니까. 알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왜 얘기하냐면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투표제도 시행되고 있어. 그런데 국민 바란이 뭐지? 너네 아까 얘기했지만 대의제, 간접민주정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잖아. 근데 의회가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가 법안을 안 만들어.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냐면 국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발의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 바란.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민 바란을 과거 한때 잠깐 했었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그냥 국민 바란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게,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너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 만약 그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의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해. 그럼 의회에서 의결해달라 이렇게 하면 법안이 하루에도 몇백만 개가 들어올걸? 나도 그럴걸? 나도 올릴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수능 개혁 안 올릴 거야. 그래서 수능 개혁 어떻게 할 거냐면 필수 과목, 현행 필수 과목 다 폐지. 그리고 필수 과목 다 한 과목. 문과이과 상관없이 통합, 사탐. 선택 과목 300개. 그 중에 이제 국어 있고 영어 있고 과탐 있고 뭐 멍때리기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플스, 뭐 게임하기. 그래서 멍때리기에서 뭐 12시간 이상 멍때리면 1등급 뭐 이런 거. 그럼 너네 다 1등급이지. 사탐 필수. 그럼 봐봐. 나도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할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든 거야. 혼란스럽고. 그래서 대부분 국민 발안이 시행되는 국가들은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 근데 그 서명이 예를 들어 1000, 2000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20학, 30학 때 박정희 때 잠깐 했었거든? 그때 50만 명 이상이었어요.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을 발언할 수 있는데 지금이야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50만 명 서명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잖아. 그래서 그냥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국민 발언은 안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세모야. 왜 세모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우리 아까 했잖아. 얘들 지방정부의 법률을 아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조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조례 만들어주세요. 조례 없애주세요. 조례 개정해주세요를 요청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안이 아니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라고 해서 주민발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발안 제도가 시행되고 또 하나
자, 이제 국민소환제도는 뭐냐면 대표들이 왜 제도를 안 알아봤더니 생각해봐.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기본 4년인데 누구만 5년이야? 대통령만 5년이고 다 4년이거든? 근데 문제는 생각해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어. 일단 국회의원들이 맨날 그 지하철역에서 또는 앞에서 큰절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뽑아, 울면서 다시 한번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큰절하고 잘못했대. 그리고 당선되면 코빼기가 안 보여. 그리고 또 4년 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또 울어. 그리고 또 잘하겠대. 결국 뭐냐면 뽑아주지. 그러면 코빼기가 안 보여. 국민의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이랑 당론이 달라 만약에 그러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까 당론에 따라갈까? 당의 의견이 당론에 따라 왜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짜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소환은 뭐냐면 중요한 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들의 하나요. 임기 중에라도 소환 불러내서 파면시키자예요. 투표에서. 오케이? 근데 웃긴 건 그럼 이런 국민소환제도를 만들려면 법률을 누가 만들죠? 국회가 만들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뺐어요. 자기들만 뺐어. 그래서 이 국민소환제도 세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 자기들만 빼버리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의원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정치개혁 하려면 국회의원들도 소환해서 자를 수 있게 국민소환제 100% 시행해야 돼.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지. 그거 이제 새로 만드는데 그거 이제 언제 만드냐면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한 다음에 끝나고 나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에다가 다음 주에 하나하나 살을 세부적으로 붙여갈 거야.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2점짜리 문제는 완전히 커버가 되고 3점짜리 문제 맞추려면 세부적인 내용 확인.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진도 여기까지만 나갈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11페이지 1번 고대 아테네의 민정시는 부터는 다음 주부터 진행해 나갑시다. 알겠지? 네. 오늘 우리가 첫날 좀 시간이 빡빡해서 내가 진도 이 정도 나갔고요. 자, 너희 오늘 숙제는 과제 1번. 과제 1번만 자,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과제 2번은 다음 주 진도 끝나고, 오케이? 보통 주별로 해서 문제가 한 25개에서 30문제 정도 나가서 우리 개념 정리할 때 이 정도 문제만 풀어도 충분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